뼈의 안쪽은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내부를 텅텅 비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뼈의 안쪽까지 치밀골로 꽉 차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속이 빈 것들의 과학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내부가 비어 있는데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뼈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뼈는 콜라겐이라는 것이 주 성분이에요. 섬유처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서 뼈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근데 콜라겐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듯이 말랑말랑한 물질이잖아요. 콜라겐만으로는 우리 뼈가 강한 압력을 버틸 수는 없고요. 파이버, 어떤 섬유 구조 같은 이런 콜라겐 구조 사이사이에 칼슘, 인 같은 물질이 군데군데 콜라겐의 사슬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구조를 만들고요. 콜라겐이 뭉쳐있는 뼈를 강하게 하는 것은 마치 건물에 사용하는 시멘트 같이 콜라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과 인 같은 원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의 안쪽은 이거를 해면 구조라고 하는데요.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밀도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뼈의 바깥쪽 부분은 치밀골이라고 해요. 아주 치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뼈 전체를 치밀골만으로 하면 당연히 뼈는 더 튼튼하겠죠. 그래서 더 큰 무게를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요. 뼈의 안쪽까지 치밀골로 꽉 차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뼈 자체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안은 비워서 뼈 전체의 무게는 줄이면서도 뼈의 바깥쪽 부분은 치밀골을 이용을 해서 외부의 힘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가 비어있는 뼈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들이 바로 새예요. 새는 날아야 하죠.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면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진화의 과정에서 택했을 텐데요. 그 방법이 바로 새의 뼈는 내부를 텅텅 비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과학 종목 같은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새는 공룡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죠? 새의 뼈가 텅텅 비어 있는 것처럼 과거에 살았던 공룡 중에는 특정 종들은 뼈의 내부가 텅텅 비어 있기도 해요. 바로 이것도 새가 공룡의 후예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는 그러면 어떻게 하중을, 우리 몸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뼈를 한번 구조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땅을 딛고 있는 달뼈부터 두개골까지 수직 방향으로 뼈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해서 생각하면 막대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막대기의 중간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똑바로 서 있기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찾아보고 굉장히 흥미로운 걸 찾았는데요. 사람 몸의 뼈는 200개가 넘는데요. 대부분의 뼈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에 있는 뼈 중에 다른 어떤 뼈와도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뼈가 딱 하나 있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혀 깊은 안쪽에 있는 설골이라고 하는 V자 모양의 뼈라고 해요. 이 설골은 다른 뼈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찾아보니까 그런 뼈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자, 속이 비어있는 뼈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리고 새들이 어떻게 몸무게를 유지하고 하중을 버티고 비행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속이 비어있는 거는 뼈 말고도 더 있죠. 대표적인 게 아마 대나무일 것 같아요. 대나무는 내부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이 대나무는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내부는 텅텅 비어 있지만 대나무의 바깥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밀도가 높고 강한 목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내부를 비워서 무게를 줄이고요.
바깥 부분에 단단한 목재를 이용을 해서 하중을 버티는 그런 방식으로 대나무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대나무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몇 달이면 거의 20m 높이까지 자라기도 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죠. 우리말에도 우후죽순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비 온 뒤에 대나무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한자성어로 우후죽순이라는 말로 부르는 거죠. 이처럼 대나무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대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안은 비어있고 바깥쪽은 단단한 목질로 이루어져 있는 대나무의 구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굉장히 충격에 강한 특성이 있어요.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선 오래전부터 대나무를 다양한 용도로 건축 자재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 저층 빌딩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엔 건축 자재로 대나무를 이용하는 그런 공학적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나무가 이렇게 강한 목질 부분을 이용을 해서 수직 방향의 하중을 잘 버티고 그리고 신축성을 이용을 해서 수평 방향의 힘에는 사실 버텨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휘어서 수평 방향의 힘을 대나무가 버틸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에 덧붙여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구조가 바로 대나무의 마디입니다. 대나무는 비어있는 파이프 하나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가 진행하다가 도중에 마디가 있고 진행하다가 또 마디가 있는 방식으로 군데군데에 있는 마디를 이용을 해서 외부 충격을 잘 버틸 수 있죠. 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은 현대 건축에도 여러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죽부인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대나무를 대각선 방향으로 얽어서 마치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죽부인인데요. 죽부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여름에 더울 때 안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죽부인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틈이 많아서 환기가 잘 돼요. 하지만 베고 눕거나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이 모양을 유지하죠. 이게 바로 대나무가 갖고 있는 놀라운 탄성을 이용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죽부인의 구조를 이용한 것이 다이어 그리드라고 불리는 건축 공법입니다. 다이어 그리드는 다이어고널 그리드라는 뜻이에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그리드 구조를 이용을 해서 고층 건물의 일부를 이 구조를 이용을 해서 외부의 강한 바람 그리고 옆 방향으로의 어떤 진동을 버틸 수 있는 방식으로 고층 빌딩 설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롯데월드 타워의 가장 높은 부분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죽부인을 닮은 다이어 그리드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나무 마디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 수평 방향의 바람과 힘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나무 마디가 제공하는 이점인데요. 대나무 마디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또 고층 건물이 큰 힘을 버티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거를 아웃리거 그리고 벨트 트러스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고층 빌딩은 먼저 중심축에 코어를 굉장히 튼튼한 자재로 고정하고요. 중심 코어 바깥에도 당연히 이 건축물이 존재하잖아요, 빌딩이. 그래서 바깥쪽과 중심 코어를 연결하는 구조가 아웃리거라는 구조입니다. 그 아웃리거를 통해서 중심 코어와 바깥 부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나무 마디예요. 대나무 마디처럼 바깥 부분을 벨트처럼 이렇게 둘러싸는 구조가 벨트 트러스예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고층 빌딩이 바람과 그리고 수평 방향의 진동을 막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니까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를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도 이용하고 있대요. 40층마다 이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를 마치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설치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버티는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물질이 바로 저는 계란이라고 생각해요. 계란은 굉장히 껍데기층이 얇거든요. 두께가 0.3mm 밖에 안 돼요. 정말 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얇은 계란 껍질로 그 모양을 유지할까라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먼저 달걀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건 큐티클이라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달걀 껍질이 하는 역할은 사실 꽤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외부에서
유해 세균 같은 것들이 흰자, 노른자 부분, 일종의 닭의 배아죠. 거기에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차단막의 역할도 하고요. 또 그 흰자위, 노른자위 부분에는 사실 굉장히 다량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수분이. 그 수분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이 달걀 껍질이 하고 있어요. 물론 물리학의 입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달걀 껍질로 인해서 달걀이 깨지지 않고 외부의 힘을 버티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걀을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요. 손으로 전체를 감싸요. 그리고 균일하게 달걀을 강한 힘으로 안쪽으로 밀면 거의 안 깨집니다. 하지만 아주 약한 힘으로라도 달걀을, 보통 여러분 어떻게 달걀 깨는지 생각해 보셔도 돼요. 만약에 그 달걀을 깨고 싶다 그럼 대개 어떻게 하나요?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의 계란을 달걀을 톡 치면 그럼 달걀이 쉽게 깨지죠. 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외부에서 똑같은 힘이 달걀에 작용하더라도 그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넓어지면 달걀이 잘 안 깨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힘이 아주 좁은 면적에 가해지게 되면 달걀이 잘 깨지죠. 물리학에서는 이걸 압력으로 설명합니다.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똑같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접촉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작아서 달걀이 안 깨집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달걀을 손으로 쥐고 동시에 모든 손가락으로 균일하게 누르면 잘 안 깨지는 이유, 그건 바로 똑같은 힘이라도 접촉 면적이 넓어서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한편 모서리에 달걀을 깨는 건 거꾸로죠. 똑같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모서리면 달걀과 맞닿는 접촉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라서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숟가락으로도 달걀 깨지잖아요. 어떻게 깨나요? 숟가락을 세워서 얇은 단면 부분으로 달걀을 치지 숟가락의 넓은 면으로 달걀을 잘 깨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접촉 면적을 줄여서 압력을 크게 하고 압력이 커지면 달걀이 쉽게 깨지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왜 달걀이 둥근지 먼저 이해할 수 있죠. 이 둥글면은 일단 외부의 힘이 균일하게 작용할 땐 거의 접촉 면적이 늘어나서 달걀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둥근 모습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점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건축물 중에 돔 구조라고 있죠. 이 돔의 원리가 달걀이 왜 곡면 형태를 이용을 해서 잘 깨지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삼각형 모양이 있고 외부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 삼각형을 이루는 변 방향, 빗변 방향으로 힘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누르는 힘은 방향을 바꿔서 전달되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돔 구조예요. 외부에서 힘을 주면 돔의 표면에 놓여있는 물질의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눌러도 잘 부서지지 않고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달걀이 곡면 구조를 이용을 해서 외부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 여러분이 뭐 터널 같은 걸 생각해 보거나 높은 천장이 있는 뭐 이탈리아의 판테온 같은 구조를 생각하거나 그럼 이렇게 둥글잖아요. 둥근 모습으로 만드는 이유가 정확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둥글게 만들면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때 힘의 방향을 이 물질이 늘어서 있는 방향으로 바꿔서 외부의 힘에도 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돔 구조는 이렇게 둥근 모습이잖아요. 이걸 아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치를 만드는 한 가지 재밌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전에 만들었던 작은 장난감을 갖고 왔습니다. 가운데 구멍이 있는 쇠구슬을 제가 낚싯줄로 그냥 연결한 거예요. 낚싯줄로 연결한 이 쇠구슬을 제가 양쪽을 잡고 먼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뜨리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뜨리면 만들어지는 이 곡선 모양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늘어뜨린 줄이라는 의미로 현수선이라고 불리는 곡선 모양이 됩니다. 사실 이 현수선이 수학의 어떤 함수꼴로 기술되는지는 글쎄요, 한 대학교 1, 2학년 정도의 물리학과 수학의 지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수학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 현수선의 모양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이걸 방향을 돌려서 세워볼게요. 그래도 똑같은, 아니네요. 제가 양쪽에 힘을 잘 줘야 돼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걸 현수선을 만들고요.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려도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현수선을 만든 다음에 뒤집어도 모양이 유지된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건축에 구현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스페인의 건축가죠. 가우디 성당, 그걸 설계한 건축가가 바로 이 방법으로 성당의 돔 구조를 만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실험실에서는 그냥 줄들을 늘어뜨린
터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을 그대로 거꾸로 올려서 이 돔 구조를 만들면 성당의 높은 돔이 역학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이분이 이용한 거죠. 그래서 돔을 만들 때 대개 현수선의 구조로 만들면은 둥근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건축물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장난감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낚싯줄이 아니고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고무줄로 하면 똑같은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 언뜻 짐작하면 어떤 거예요? 고무줄이나 낚싯줄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무줄로 연결한 구슬은 제가 뒤집잖아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보세요. 예, 고무줄은 무너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한번 해보세요. 고무줄은 잘 무너져요. 그런데 낚싯줄로 하면은 안 넘어지거든요. 이게 제가 이 장난감을 처음에 쇠구슬 갖고 만들 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처음에 낚싯줄이 아니라 고무줄로 해야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고무줄은 무너지고 낚싯줄은 안 무너집니다. 그 이유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현수선의 모양과 뒤집힌 현수선의 모양을 생각하면 정황이 대칭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현수선의 모양으로 늘어뜨렸을 때는 각각의 부위에 작용하는 힘이 얘를 위와 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고요. 얘를 거꾸로 세우면 위하고 아래에서 미는 방향, 힘의 방향이 정확히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데 고무줄로 연결하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구슬에 작용하는 힘이 다 안쪽을 향하게 돼서 대칭성이 깨져버려요. 따라서 고무줄로는 안 되고 낚싯줄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게 금속 파이프예요. 금속 파이프를 이용하면 굉장히 강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만들잖아요. 파이프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파이프는 둥근 것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둥근 달걀이 외부의 힘을 더 잘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따라서 둥근 파이프가 당연히 좋아요. 그러면 파이프는 왜 안을 비울까요? 한번 그것도 흥미롭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관계된 것이 건축 쪽에서는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좀 어려운 단어를 이용을 해서 설명하는데요. 아이디어가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마침 이게 있네요. 지금 얘가 누워있는 모양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무거운 걸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당연히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에다가 무거운 걸 올리면 이렇게 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모양인데 얘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놓고 무거운 걸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의 안 휘겠죠. 똑같은 물체인데 이렇게 하면 잘 휘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휘죠. 그 이유가 뭘까를 이 건축 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휘는 것에 관계된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지금 이쪽 방향인 거죠. 이 축 방향으로부터 이 물질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으로부터 이 거리가 짧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휘는 축으로부터 이 물질이 더 멀리 있게 되잖아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축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이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 있을수록 물체가 휘어지는 성질이 줄어듭니다. 더 튼튼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휘지만 이렇게 하면 안 휘는 이유로 쉽게 축으로부터 먼 쪽에 물질이 더 많이 분포할수록 안 휘고 잘 버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건축에서 단면 2차 모멘트의 수학적인 표현이 물리학의 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돌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얘가 안 돌아가려고 버티는지를 의미하는 게 물리학에서 관성 모멘트인데요. 물리학의 관성 모멘트가 이 건축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와 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파이프를 생각해 봐요. 파이프가 있고 바깥 지름을 라지 R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안도 지름이 있잖아요. 안쪽 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쪽과 스몰 r 그 사이는 꽉 차 있고요. 스몰 r 내부는 비어있는 파이프 구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이프 구조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 아까 설명드린 그거를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면 얻어지는 수식이 라지 r의 4승에서 스몰 r의 4승을 뺀 것에 비례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파이프를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돼요. 먼저 라지 r이 커야 돼요. 파이프가 더 두툼할수록 더 강하다라는 직관적으로 얼마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과를 얻습니다. 또 하나는 스몰 r. 내부의 스몰 r이 작을수록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지 r과 스몰 r 사이는 물질이 차 있는 부분이잖아요. 즉 비어있는 파이프가 아니라 꽉 찬 파이프가 더 튼튼하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꽉 찬 파이프는 스몰 r이 0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파이프를 왜 속을 비울까요?
꽉 찬 게도 튼튼한데 당연히 속을 비우는 게 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될까요? 파이프 자체의 질량을, 무게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건축이 유지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파이프는 내부를 비워서 갖게 되는 이점은 무게를 줄이는 거고요. 파이프 구조를 이용해서 휘는 것을 막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단면 2차 모멘트를 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대나무, 우리 몸속의 뼈, 파이프, 그리고 달걀 같은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체에 대해서 역학적인 어떤 강건성, 얼마나 튼튼한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